협회와 함께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제목이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배경과 독소조항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민자치기본법의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라든가 우파 진영에서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발의 배경이나 독소조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발의는 금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성격이 뭔지 앞으로 이 법이 실행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을 하려면 이 어떤 법이 발의되게 된 저간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노력했던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피력했는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 국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청와대 직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파견한 64명의 상근요원이 3년 동안 지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외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주체는 누구냐 하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 그룹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 통과되도록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볼 주체가 바로 이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이 주민자치의 모델은 뭐냐 하면은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이라는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공동 육아, 공동 교육, 공동 소비, 공동 생산 등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모델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2년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공동체 마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치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마을 읍면동 단위별로 이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기본법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선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3,490여 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새로운 이상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한다. 그런데 그 기구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라는 어떤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가라는 좌파 세력이 이 주도권을 장악해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 읍면동을 좌파 마을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토대로 주민들을 우분화하고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영구 좌파 집권 체제를 만들려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가지 어떤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소조항 1입니다. 독소조항 1은 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면요. 겉으로는 매우 분권적인 주민자치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의 좌파 세력이 실제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독재적 방식으로 마을 주민을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마을 민주주의니 주민자치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의 두 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총회가 주민자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민총회가 주민자치를 견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실제 주민들은 외곽에서 포장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주민총회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하면 대충 자기들이 필요한 회원들 모아놓고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인 집행기구인 주민자치에는 사무국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국은 마을 활동가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위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30여 명 정도의 이상의 아마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신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파 성향의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신원조회 조사사항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들어와서 견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라냐면 보안을 누설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상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그런 규정까지 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의 전국 모임 단체가 있는데 한국주민자치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상직 대표회장의 이 발언을 들리면 지금 이 형태의 주민자치는 말아서라도 정치 야욕을 채우려는 무례한들이나 만드는 법이다. 또 김영배 법대로 하면 주민자치는 와해되고 시민운동가들이 지배하는 관변단체가 되고 만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실무를 20년 동안 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법안은 매우 독서적인, 독재적인 마을 좌파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희한한 형태의 독재체제가 마을 독재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이제 독소조항 2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좌파 성향의 마을 활동가들의 독재적 권력 앞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그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간략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마을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누군가 보면은 교회, 우파 성향 주민, 기업들, 자영업자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교회가 어떤 피해를 볼 것이냐 하면은 이 법의 제8조 1항에 보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별이라고 해놨는데요. 마을 활동가 그룹들의 자료를 보면 이 성별은 젠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라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활동이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통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이 주민으로 들어온 조항과 함께 이슬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견제 활동은 아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분가 조직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들이 아마 활동하면 상당히 교회 힘들지 않겠나. 그 다음에 우파 성향 주민들을 보면 이런 각종 이 규정에 보면은 노동인권 환경복지와 같은 좌파 노선을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파 주민들의 통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있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놓고 있는데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요, 해당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원 사항들을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까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어떤 독소적 조항들을 볼 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우리 우파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통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도요. 현재 그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어떤 회사가 주민으로 자동으로 전체 통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업들에 대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도 만들어 놓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들에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민 밀착형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우리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좌파 정부가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주민자치법의 13조에 보면요. 주민자치의 경비 정부를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재부가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그거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에 매수가 된다랄까 이게 돼가지고 이 주민자치에 대한 그냥 우군이 돼가지고 앞으로 선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사람들의 유도대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거는 하나마나 앞으로 50년, 100년 집권의 어떤 형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런 독서적인 요소를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가 있죠. 중국에는 전민대, 전국 인민대회가 있습니다. 국회 쪽으로 치면. 근데 노동당에서 결정한 정책과 노동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그대로 100% 추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무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민총회라는 고무도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무국이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소 포럼에는 이 상진이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모두 11분이 계십니다. 저기 요 앞에 계시는 부상진 박사님하고 우리 상임 대표님이신 이상진 박사님을 합치면 다 11분이 되는데요. 9분의 그 공동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이 법의 위헌성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법안은 좌파 세력이 기존의 지방자치조직을 허물고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도모해온 대표적 흉계입니다. 근래에 와서 풀뿌리 자치, 마을과 일상생활의 민주화 등의 거짓 구호를 앞세워서 4개의 주민자치법안, 3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2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고 5월 16일에는 주민자치법제와 전국 네트워크 발행 대회까지 열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해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민주주의 일상화, 주민화합, 일제에 의해 단절된 조선의 자치를 오늘에 맞도록 되살린다 등 언론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선전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실상은 좌파들이 우세인 지역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하여 공산화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좌파 운동원들을 앞세워서 자유세력을 감시 억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밑바닥으로부터 전복하려는 흉기의 다름 아닙니다. 제한된 주민자치조직은 과거의 반상회와 같이 단순히 지역 공동체의 현안을 의논하는 조직이 아니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실상 작은 독립정부라 할 정도의 독립법인입니다. 재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회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익사도 물론 기부금도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선 매입권과 무상 사용권까지 가지고 있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는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당사자로서 북한에 재정 지원을 할 여지까지도 없지 않습니다. 중앙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규정하고 있고 신념의 차이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활동도 보장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지역의 개발, 문화진흥,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통안전, 체육진흥,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 많은 계획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대한 주민자치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비민주적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최고 기구는 주민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총회의 구성원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이 아니면서 그 지역에 직장을 둔 정교적 교사, 민노통 노동자,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공인 등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 국민의 공무 담임권, 법 앞의 평등 등 후보에 위배됩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집행기구는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이고 전국적으로는 사무국인데 주민자치회원은 추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국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이겠습니까? 그 위에 총회의 성립 요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고 위 발의인대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주민은 배제하고 좌파 세력이 그동안 양성해둔 소위 자치 전문가